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65 정옥은 그 순간 자신이 30년간 지켜온 집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이. 하지만 정옥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1년 전부터 자신의 집 명의를 몰래 바꿔놨다는 사실을, 위조된 서명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을 가장 싼 요양원에 버릴 계획을 세워뒀다는 사실을. 정옥의 통장엔 남편이 남긴 35억짜리 집이 있었지만 이제 그 집은 며느리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그날 생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참지 않기로. 이번 영상에서는 며느리에게 집을 빼앗길 뻔한 시어머니의 통쾌한 반격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6시 정옥은 혼자 식탁에 앉아 미지근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스름한 빛이 스며들어오는 시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엔 며느리 지은이 적어둔 유럽 여행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리, 로마, 런던. 화려한 도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정옥은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성진이 방에서 나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38, 대기업 과장. 언제부터인가 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커피 또 드세요? 위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성진의 목소리엔 걱정보단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말대꾸할 기운도 이유도 없었죠. 곧이어 며느리 지은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35 육아 유튜버. 화면 속에선 늘 밝고 다정한 엄마였지만 카메라를 끄면 표정이 달라지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엔 2주일 정도 갈 건데요. 힘드실 테니까 그냥 편하게 쉬세요. 밑반찬은 냉장고에 다 넣어뒀어요. 지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정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 잘 다녀와.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며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성진도 출근 가방을 들고 따라 나갔죠. 엄마, 문단속 잘하시고요. 응, 알았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찾아온 정적. 정옥은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4개의 의자 중 3개는 비어 있었고 그녀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는 3년 전부터 멈춰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 삶이 어쩌면 지금의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정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컵 하나, 접시 하나. 손끝에 전해지는 미지근한 물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 이랬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짜내는데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65. 허리는 아직 곧았지만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나 없어도 잘 돌아가네. 정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안도인지 공허함인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아침 뉴스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순영이었습니다. 정옥아, 나야. 잘 지내? 순영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찼습니다. 같은 65인데도
순영은 정옥과 달랐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응, 뭐 그냥 지내지. 정옥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순영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또 그러고 있구나. 애들 또 여행 간 거야? 응. 이번엔 유럽으로 2주일. 정옥아. 순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걱정이 묻어나는 톤이었습니다. 너 너무 참지 마. 나이 들면 참는 게 병이야. 정말로.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영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순영아, 그래도 가족인데 뭐. 내가 이해해줘야지. 이해? 걔네가 널 이해한 적이나 있어? 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순영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지난 3년,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정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너 요양원 봉사활동 같이 안 할래? 나 요즘 거기서 일주일에 2번씩 나가거든. 할머니들한테 책도 읽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보람 있어, 진짜. 순영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등산 모임도 나가고 심지어 수채화 클래스까지 다녔습니다. 나는 아직 그럴 여유가 없어. 무슨 여유? 정우가, 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집에만 있으면서 애들 눈치만 보고. 정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영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이번 봄에 제주도 여행 같이 가자. 우리끼리 3박 4일. 아니, 나는 괜찮아. 왜 또 거절해? 작년에도 거절하고 재작년에도 거절하고. 순영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욱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봐, 아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냥 참았습니다. 참는 게 병이야.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박혔습니다.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가족은 당신이 붙잡아야 해. 당신이 중심을 잡아야 이 집이 유지되는 거야. 남편은 생전에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욱은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무례함도 아들의 무관심도 모두 참아냈습니다. 그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욱은 저녁 식사를 혼자 해결했습니다. 냉장고에 며느리가 넣어둔 반찬을 꺼내 데웠지만 입맛은 없었습니다. 몇 숟가락 뜨다 말고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던 중 며느리가 놓고 간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정욱은 무심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열려 있었죠. 뭐지? 호기심 반, 불안감 반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리모델링 견적서였습니다. 거실 확장, 주방 리모델링, 그리고 작은 방 용도 변경. 정욱의 방이었습니다. 내 방을? 며느리는 며칠 전에도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 끝나면 이 집 좀 손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정욱은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보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정욱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함. 거기에 집 관련 서류가 있었습니다. 정욱은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이 선반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정욱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펼쳤을 때 정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한쪽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잘린 게 아니라 누군가 급하게 뜯어낸 것처럼 거칠게 찢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볼펜으로 뭔가 휘갈겨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박지은?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며느리 이름이 왜 적혀 있는 걸까요? 정욱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원래 소유자 란에는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연필로 희미하게 공동명의 변경 예정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걸 몰래 수정한 걸까요? 그때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노트북을 들고 이 방에 들어왔던 모습. 어머니, 서류함 어디 있어요? 성진 오빠 보험 관련해서 찾아야 할 게 있어서요. 그때 정욱은 옷장을 가리켜줬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뭔가를 뒤적이다가 나갔죠. 설마... 정욱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부분 뒤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도장 자국. 며느리의 도장이었습니다. 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정욱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니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정욱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정욱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찢어진 서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노트북이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욱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만큼은 보안에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바탕화면에 여러 폴더들이 보였습니다. 유튜브 촬영본, 편집 파일, 그리고 집 관련이라는 폴더. 정욱의 시선이 그 폴더에 고정됐습니다. 폴더 안에는 여러 문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견적서, 부동산 시세표, 그리고 대출 상담 내역이라는 파일. 정욱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억. 명의자 박진은, 공동명의자 박정욱. 승인 예정일 4월 15일. 시댁동의서 제출 완료. 정욱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억? 그리고 자신의 이름. 내가 언제 동의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욱은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캔된 서류 이미지였습니다. 동의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정욱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욱의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했지만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누군가 흉내낸 글씨체였습니다. 위조야. 이건 위조라고. 정욱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때 또 다른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상담 내역.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메일 내용이었습니다. 박지은 고객님, 문의하신 강남구 아파트 매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현 시세 기준 12억 예상됩니다. 현재 거주 중이신 주택 처분 시 이주 가능하십니다. 시어머님과는 상의하셨는지요? 그 아래 며느리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아직 말씀은 안 드렸어요. 어차피 명의는 제 앞으로 넘어올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요양원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정옥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며느리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나를 버릴 생각이었구나. 정옥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어머니 연금이랑 재산 정리하면 요양원 비용은 충분할 거예요. 저희는 새 아파트로 이사가서 새 출발하려고요. 정옥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나를 걱정한다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아들이 보여준 무심한 관심, 그 모든 게 결국 이 집 때문이었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친구 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순영아, 나 좀 도와줄래? 순영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정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야. 1시간 후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옥은 어젯밤 발견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의 노트북 위조된 서명, 대출 계획, 요양원 이야기까지. 순영은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도둑년이 정말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정옥아, 당장 경찰 가야 돼. 이건 사기야, 명백한 사기라고. 아니야.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노트북 파일만으로는 부족해. 실제로 명의가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해. 순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구청 가자.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알 수 있어. 두 사람은 곧바로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 창구 앞에 섰을 때 정옥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영이 그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담당 공무원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옥이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 등기부등본 좀 떼주세요. 잠시 후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공동명의시네요. 며느님이랑. 정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변경됐나요? 작년 11월 12일이요. 가족끼리는 이런 거 흔하죠 뭐. 작년 11월. 남편이 돌아가신 게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며느리는 명의를 바꿔버린 겁니다. 정옥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며느리는 착착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순영이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명예 변경할 때 본인 동의 필요하지 않나요? 당연히 필요하죠. 여기 보세요. 동의서에 도장 찍혀 있잖아요. 공무원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정옥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그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찍었어요? 공무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찍은 것 같아요. 에이, 설마요. 가족끼리 그럴 리가요. 어르신, 나이 드시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정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 서류상으로는 다 정상이라는 얘기죠. 공무원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욱은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영이 부축했습니다. 정욱아, 괜찮아?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공동명의자 박지은. 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은. 정욱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순영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정욱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일궈낸 집이 이렇게 빼앗기다니.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며느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정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봐. 뭐라도 더 찾아야 해. 순영의 말에 정욱은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방은 깔끔했습니다. 화장대 위엔 고가의 화장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옷장엔 명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욱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며느리는 돈을 물 쓰듯 썼습니다. 그러면서 정욱에게는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서요라고 말했었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정욱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필체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변경 완료. 다음 단계는 대출. 그 다음은 매각. 늙은이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을 묶어둘 순 없어.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넘겼습니다. 성진이는 아직 눈치 못 챘어. 괜찮아. 어차피 엄마 일은 내가 다 처리할 거니까. 요양원 알아봐야지. 싼 곳으로. 정욱은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수첩이 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순영이 달려왔습니다. 왜? 뭐 찾았어? 정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순영이 수첩을 집어 읽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정말 사람이 맞아?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욱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욱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순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정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욱아, 이대로 당하면 안 돼. 넌 싸워야 해. 어떻게 싸워? 법적으로는 다 정당한 절차야. 내 도장이 찍혀 있잖아.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변호사한테 상담받자.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그리고 아들은 어쩌고. 아들? 그 자식이 뭔데? 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자식이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며느리가 이런 짓 하는 동안 뭐 했는데? 정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순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 성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정보만 믿고 어머니와 제대로 대화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면 다야? 정우가 정신 차려. 걔네는 널 가족으로 안 봐. 그냥 집 관리인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순영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가 생각할 시간이 얼마 없어. 걔네 2주일 후면 돌아와. 그 전에 뭔가 결정해야 해.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았어. 내가
먼저 움직일게. 이틀 후 정옥은 순영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정옥이 등기부등본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중개인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공동명의시네요. 다른 명의자 동의는 받으셨어요? 제가 원소유자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제 명의였다가 며느리가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개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지분이 반반이 아니라 7대 3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죠. 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일단 매물로 올려놓을 수는 있나요? 그건 가능하죠. 일단 시세 확인하고 매수자 찾아보는 건 문제 없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영이 물었습니다. 정말 팔 거야? 그 집에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정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추억만으론 못 살아. 그리고 이미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며느리가 빼앗아 갔잖아. 그래도 순영아. 정옥이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늦었지만 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난 내 편이야. 며칠 후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집을 둘러본 그들은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계약 진행하고 싶습니다. 정옥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매 대금 12억, 며느리 목 10억 5천만 원을 제외한 24억 5천은 정옥 몫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정옥은 순영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당연히 내가 쓰는 거지. 아니, 다 기부할 거야. 뭐? 순영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24억 5천만 원을 다 기부한다고? 응. 복지센터에. 나 같은 노인들을 위해서. 정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꼴은 이제 그만 보고 싶어?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순영은 한참을 말없이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꽉 껴안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정옥은 순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옥은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장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정옥이 기부 의사를 밝히자 센터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24억이요? 정말 확실하신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어르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버림받을 뻔했거든요. 가족한테.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요. 센터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정옥은 기부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무언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 시작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옥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성진아, 지은아, 집을 팔았다. 놀라지 마. 이건 내 결정이야.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난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야. 하지만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집 매매 대금은 기부했어. 사람의 집은 벽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너희에게도 언젠가 따뜻한 집이 생기길 바란다. 정옥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와 아들이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택시 안
지은은 신이 나서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오빠, 파리 정말 좋더라. 우리도 나중에 저런 데서 살면 안 돼? 성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네, 집이 팔렸다고요? 무슨 소리세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팔렸대. 뭐? 거실엔 짐을 싼 박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성진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설명 좀 해봐요. 왜 우리랑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았어요? 정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상해? 너희가 언제 나랑 상의했니?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성진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명예 바꿀 때 나한테 물어봤어? 대출 받으려고 할 때 말했어? 나를 요양원 보내려던 계획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어?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내 노트북 봤어. 수첩도 받고 모든 걸 다 알아. 정욱이 식탁 위에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다 적어놨어. 읽어봐. 성진이 편지를 집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지은은 벌벌 떨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내 집이 탐났던 거지. 솔직하게 말해. 정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나한테 잘해준 척하면서 속으론 내가 언제 죽을까 기다렸던 거 아니야? 어머니,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 이제 와서 눈물로 뭘 어쩌려고. 성진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돈을 다 기부했다고요? 그래, 24억 다. 미쳤어요? 그게 얼마인데? 성진이 소리쳤습니다. 정욱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내 어머니보다? 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목 10억은 남겨뒀어. 그걸로 새 출발해. 나 없이. 정욱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순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우가 준비됐어? 응.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성진이 정욱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려고요? 너희가 보내려던 요양원 말고 내가 선택한 곳으로. 정욱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욱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정욱아. 순영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정욱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성진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아들의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심장판막증이 악화됐습니다.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성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은 울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병실 창문 너머로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후 정욱은 눈을 떴습니다. 순영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욱아, 정신 들어? 응. 정욱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미안해. 순영아, 너랑 여행도 못 가봤네. 무슨 소리야? 우린 이미 충분히 함께였어.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욱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 목소리를 냈는데 목이 너무 아프네. 그날 밤 정욱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영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빈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성진은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성진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내 어머니가 남긴 거야. 마지막 편지. 성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찢어진 서류에 낯선 이름 박성진. 그건 내 이름이었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물려주려고 준비하신 거였어. 하지만 난 그걸 지켜주지 못했구나. 미안해. 이제라도 내 이름으로 돌려놨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 성진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걸. 며칠 후 지은의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사과였습니다. 화면 속 지은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사람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함께 웃던 기억이더라고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그걸 볼 수 없었습니다.